휴가를 나온 707 특전사 대위 장교 여군이 시골 깡패에게 폭행을 당하는 할머니를 구해주고 양아치 청년을 참교육하여 개과천선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예롭고 비밀스러운 부대로 알려진 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이지연 대위는 1년 만에 처음으로 꿀맛 같은 2주간의 휴가를 받았다. 그녀의 계급인 대위와 소속 부대인 707이라는 명칭이 주는 강렬하고 서슬퍼런 이미지와는 달리 그녀의 고향은 충청남도 금산군, 비단처럼 아름다운 금강이 휘돌아 흐르고 인삼 향기가 땅의 숨결처럼 배어나오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뼛속까지 각인된 군인으로서의 긴장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지만 직접 운전하는 차의 창문을 내리고 금산으로 향하는 길에 접어들자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어깨를 서서히 이완시켰다. 아스팔트 길 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인삼밭의 차광막 물결은 마치 고양이 두 팔 벌려 그녀를 환영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지연 대위. 그녀는 군에서는 백호 부대의 전설적인 여군으로 통했다. 17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 짧게 자른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에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은 그 어떤 위장보다도 더 강렬하게 그녀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산악을 주파하고 고공 강화와 잠수 침투는 물론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한의 대테러 훈련을 남자 대원들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소화해내는 그녀였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온몸에는 크고 작은 훈련의 흔적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그녀의 본질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금산의 딸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낡은 기와를 인 채 수십 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정미소와 금산 인삼이라는 큼지막한 간판을 단 농협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차를 세우고 잠시 어릴 적 뛰어놀던 동네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곳.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이 차단된 듯한 이 평화로운 풍경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 강아지, 우리 이쁜 손녀 왔는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문 앞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온 것은 그녀의 친할머니 박 여사였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이었지만 지난 1년간 손녀를 보지 못한 그리움이 얼굴의 주름을 더욱 깊게 만든 듯했다. 지연은 군인으로서의 모든 위엄과 카리스마를 벗어던지고 5살 어린아이처럼 할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다. 할머니의 품에서는 언제나처럼 구수한 된장 냄새와 따스한 햇볕 냄새가 났다. 그것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안식처의 향기였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고요. 오야 암만. 나라 지키는 우리 손녀딸 덕분에 이 할미는 2발 뻗고 잘 잤지. 어서 들어와. 힘들었을 텐데 밥부터 먹자. 씨암탉을 아주 푹 고아놨어.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시골집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마당 한편의 장독대, 툇마루에 놓인 낡은 목침, 벽에 걸린 흑백 가족 사진까지. 지연은 그 변치 않는 풍경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이지연 대위가 아닌 그저 할머니의 손녀로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상은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았다. 솥뚜껑에 직접 구운 삼겹살과 텃밭에서 막 따온 상추, 할머니의 손맛이 깃든 묵은지와 인삼주 한 잔까지. 지연은 마치 수년간 굶주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 군대 생활은 할만하냐? 사내 놈들도 힘들어 죽는다는 곳에서 고생이 많지.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선택한 길인걸요. 그리고 이젠 다 적응돼서 괜찮아요. 오히려 재밌을 때도 많아요. 지연은 일부러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공중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다 아찔했던 순간이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과 대치하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꼈던 순간들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다. 할머니에게 그녀는 그저 자랑스럽고 안쓰러운 손녀일 뿐이었다. 그래도 항상 몸 조심해야 한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여. 이 할미 것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것이기도 한겨.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저녁 식사를 마친 지연은 할머니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수많은 별들이 금산의 밤하늘에는 은하수처럼 쏟아질 듯이 펼쳐져 있었다.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고요한 밤. 그녀는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자신이 군복을 입고 땀 흘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휴가의 첫날은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토록 고요한 고향의 일상에 추악하고 비열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휴가 이틀째 되는 날, 지연은 할머니의 부탁으로 읍내 시장에 장을 보러 나섰다. 5일마다 열리는 금산의 5일장은 인근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이른 아침부터 약초와 인삼, 직접 키운 채소를 팔러 나온 상인들과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활기 넘치면서도 정겨운 시장의 풍경은 지연의 마음을 한결 더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군복 대신 편안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이었다. 짧은 머리와 다부진 체격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선글라스를 낀 그녀의 모습은 그저 운동을 좋아하는 건강한 젊은 여성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적어준 목록대로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그리고 저녁에 구워 먹을 생선 몇 마리를 샀다. 상인들은 하나같이 인심 좋게 덤을 얹어주었고 네 집 딸인데 이렇게 훤칠하고 이쁘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이구, 박씨 할머니 아니셔? 오늘은 지팡이 짚고 웬일로 시장까지 다 나오셨대. 지연이 생선 가게 앞에서 흥정을 하고 있을 때 옆 채소 가게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지연의 할머니와도 잘 아는 사이인 이웃 마을의 박씨 할머니가 위태롭게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다. 박씨 할머니는 허리가 좋지 않아 늘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인심 좋고 꼿꼿한 분으로 동네에서 평판이 자자했다. 응, 우리 영감 제삿날이 내일 모레라 과일이라도 좀 사갈까 하고 나왔지. 아이고, 그랬구나. 조심해서 다녀오셔. 정겨운 대화가 오가는 시장 한복판. 지연은 다시 생선으로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불쾌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 수많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다져진 위험 감지 능력이 경고등을 켠 것이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박씨 할머니의 뒤쪽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한눈에 봐도 불량해 보이는 사내 하나가 어슬렁거리며 서 있었다. 나이는 많아봐야 20대 후반. 염색한 머리는 기름에 떡져 있었고 팔에는 조잡한 문신이 보였다. 딱 붙는 검은 셔츠에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껄렁한 걸음걸이까지. 전형적인 동네 건달의 모습이었다. 그는 탐색하듯 시장 안을 훑어보더니 이내 혼자 있는 박씨 할머니를 먹잇감으로 정한 듯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다. 지연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그녀의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려 했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섣부른 개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건달은 박씨 할머니의 앞을 막아서듯 섰다. 아, 할망구. 돈 좀 있어? 거칠고 무례한 말투였다. 시장의 소음에 묻힐 법도 했지만 그 목소리는 날카롭게 지연의 귀에 박혔다.
박씨 할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뭐여, 이놈 자식은?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아, 시끄럽고. 시장 보러 왔으면 돈 있을 거 아냐? 좋은 말 할 때 있는 거 다 내놔.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거든. 그는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할머니를 위협했다. 몇몇 상인들이 힐끔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괜히 엮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박씨 할머니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었다. 이런 불의를 그냥 넘어갈 성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고쳐 쥐고는 건달을 매섭게 쏘아붙였다. 이놈, 내 부모가 없느냐? 멀쩡한 사지육신을 가지고 대낮부터 노인네 돈을 뜯으려 들어. 썩 꺼지지 못할까? 할머니의 호통에 건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이 노친네가 진짜 보자 하니까 라고 소리치더니 순식간에 할머니의 손에서 지팡이를 확 낚아챘다. 악! 유일하게 몸을 의지하던 지팡이를 잃은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시멘트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그 순간 시장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지연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건달은 쓰러진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주머니에 손을 뻗었다. 그 안에는 시장에서 쓸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이 들어있을 터였다. 진작에 내놨으면 이럴 일 없잖아, 엉. 그가 할머니의 돈주머니를 막 움켜쥐려는 순간이었다. 그 손 당장 치우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건달의 등 뒤에서 울렸다. 목소리 자체에 실린 무게감에 건달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자가 방금 전까지 생선을 고르던 바로 그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평범한 젊은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서늘한 기운이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지연은 건달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녀는 먼저 쓰러져 신음하는 박씨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할머니를 향할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드럽고 따뜻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머리를 부딪히지는 않은 듯 했지만 허리에 큰 충격이 간 것이 분명했다. 아가씨 누구 아이고 허리야. 우선 여기 기대고 계세요. 제가 금방 해결할게요. 지연은 할머니를 부축해 옆 가게의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달과 마주 섰다. 그녀는 이제야 선글라스를 벗었다.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이성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몸에 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프로의 눈빛이었다. 건달은 처음에는 젊은 여자가 나서는 것이 우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세를 부리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뭐야, 이 X는? 뭔데 끼어들어? 영웅 놀이라도 하고 싶어? 지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차분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어르신께 무례를 범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 둘째, 그분의 재물을 빼앗으려 한 것. 지금 당신이 한 짓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단호한 말투에 건달은 오히려 더 기가 살았다. 그는 여자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 범죄? 웃기고 있네.
이 놓친 내가 먼저 나한테 욕했거든. 그리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바닥에서 나 강민호 이름 대면 다 알아줘.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강민호라고 불린 건달은 지연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침을 뱉듯 폭언을 쏟아냈다. 몸매는 좀 쓸만하게 생겼는데 대가리가 나쁘네. 오빠가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안 그러면 여기서 바지 벗기고 한 바퀴 돌리기 전에. 그의 입에서 나온 저열한 성희롱 섞인 막말이 시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지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할머니와 시장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법과 상식이 저런 쓰레기 같은 자에게 농락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평화로운 일상이 고작 저런 양아치 한 명에게 무참히 깨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참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본분은 잊지 않았다. 그녀는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이행했다. 지연은 한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조금도 떨리지 않는 손가락으로 일일이 3개의 숫자를 눌렀다. 강민호는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 하, 쪼르르 경찰에 이르시겠다. 그래, 신고해봐라. 경찰 오기 전에 내 아가리부터 찢어줄 테니까. 그는 자신만만하게 소리치며 지연에게 주먹을 날리기 위해 달려들었다. 주변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지연은 한 손으로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다른 한 손으로는 날아오는 강민호의 주먹을 막을 준비를 했다. 수화기 너머로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과 강민호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것은 거의 동시였다. 여기 금산 5일장입니다. 폭행 및 금품 갈취 현행범이 있습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지연은 수화기에 대고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강민호의 주먹은 매서운 바람을 가르며 그녀의 관자놀이를 향해 날아들었다. 보통 여자 같았으면 눈을 질끈 감거나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을 터였다. 그러나 지연은 달랐다. 그녀는 날아오는 주먹의 궤도를 정확히 읽고 있었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뒤로 젖히는 것만으로 강민호의 주먹을 가볍게 피했다. 강민호는 자신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자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몸이 앞으로 쏠렸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다. 그녀는 앞으로 쏠리는 강민호의 팔을 왼손으로 잡아챘다. 그리고 동시에 오른발을 그의 다리 뒤쪽에 깊숙이 집어넣으며 자신의 몸을 회전시켰다. 유도 유단자였던 그녀의 몸에 밴 기술, 업어치기였다. 강민호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그의 몸은 지연의 등 위로 종이 인형처럼 가볍게 떠올랐다가 이내 포물선을 그리며 바닥에 내다 꽂혔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시장 바닥에 먼지가 피어올랐다. 엄청난 충격에 강민호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707에서 단련된 지연의 기술은 단순히 상대를 넘어뜨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의 힘과 체중을 역이용하여 최대의 충격을 주는 실전 무술 그 자체였다.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할 말을 잃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여자를 위협하던 건장한 남자가 순식간에 그녀의 손에 의해 바닥에 처박히는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강민호는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일어나 반격하려 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몸을 뒤틀었다. 하지만 지연은 그에게 단 한순간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강민호의 위로 올라타 그의 팔 하나를 꺾어등 뒤로 돌리고 무릎으로 그의 등을 강하게 눌렀다.
완벽한 제압 자세였다. 꼼짝 마. 움직이면 팔이 부러질 줄 알아. 지연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오직 냉철한 경고만을 담고 있었다. 강민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과 고통, 그리고 수치심에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꿈쩍도 할 수 없었다. 가냘퍼 보이던 여자의 힘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강력한 압박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삐뽀삐뽀하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시장 입구에서부터 들려왔다. 곧이어 경찰관 2명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한 젊은 여성이 건장한 남자를 완벽하게 제압한 채 현행범입니다. 신병 확보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은 잠시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강민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나자 지연은 그제야 그를 누르고 있던 힘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옷에 묻은 먼지를 무심하게 툭툭 털어냈다. 강민호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지연을 향해 악을 썼다. 너 EX.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가만 안 둬. 내가 나가서 꼭. 그의 발악은 지연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지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목격자 진술이 필요해서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갑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그것은 일반 주민등록증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대위 이지연이라는 글자와 함께 그녀의 군복 입은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있는 공무원증이었다. 신분증을 받아든 경찰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육군 대위, 그것도 여군. 그는 눈앞의 여성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경외감마저 담긴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거수 경례를 붙일 뻔한 자세를 가까스로 참았다. 아, 이지연 대위님이셨군요. 실례했습니다. 지연은 담담하게 신분증을 돌려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어느새 다시 다친 박씨 할머니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범인을 제압한 자신의 활약이 아니었다. 부당한 폭력에 쓰러진 한 명의 약자, 그녀가 지켜야 할 국민의 아니었다. 시장의 소란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지연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저런 인간이 단순히 법의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쉽게 변할 리 없었다. 진정한 참교육은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그녀의 휴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오히려 이것 또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또 다른 임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금산의 딸이자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그녀는 이 땅에 들이운 작은 그림자 하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걷어내기로 결심했다. 금산읍 파출소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쪽 구석의 유치장 안에는 강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사무실에서는 지연이 차분하게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파출소장인 김 반장이 앉아 갓 내린 믹스 커피를 건네며 곤란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아이고 이 대위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 반장은 지연의 군 공무원증을 확인한 후부터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젊은 여성이 과잉 방어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시장 상인들의 일관된 증언과 무엇보다 지연의 흔들림 없는 태도 앞에서 그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오히려 그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소속의 장교가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함마저 느끼고 있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보다 저기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연은 턱짓으로 유치장 안에 강민호를 가리켰다. 김 반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강민호 저놈 우리 파출소에서도 아주 유명한 놈입니다. 전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동네에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어르신들한테 시비 걸고 그야말로 골칫덩어리죠. 부모는 일찍 이혼하고 객지로 나갔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그마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시니 완전히 삐뚤어진 놈입니다. 이번 건은 폭행에 금품 갈취 미수까지 더해져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아마 구속 수사를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남아 있었다. 교도소에 다녀온다고 해서 강민호 같은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큰 범죄자가 되어 나오지는 않을까? 그녀는 수많은 대테러 작전 속에서 극단적인 이념에 사로잡히거나 작은 분노가 증폭되어 사회를 향한 테러로 이어진 사례들을 수없이 봐왔다. 강민호의 비뚤어진 행동 역시 그 근원을 파고들면 사회로부터의 소외감과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을 터였다. 소장님. 지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저 친구와 잠시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대위님께서요? 저런 놈이랑은 상종할 가치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그 친구에게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김 반장은 잠시 고민하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죠. 잠시 후 지연은 파출소 안작은 조사실에서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강민호와 마주 앉았다. 강민호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인 채 지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을 제압한 여자에 대한 분노와 도끼만이 가득했다. 뭡니까? 또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와서 날 가르치시겠다? 그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지연은 그의 도발에 응수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빛이 오히려 강민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강민호 씨, 당신은 오늘 내게 진 게 아닙니다. 뭐? 당신은 오늘 당신보다 훨씬 약한 존재인 박씨 할머니께 진 겁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진 겁니다. 그녀의 말은 강민호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지연은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을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 수년간 훈련받은 군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제압하는 건 어른이 아이의 손목을 잡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그건 승리가 아니라 그저 임무 수행일 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진정한 싸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싸움이죠. 힘없는 노인을 괴롭히는 비겁한 나와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외치는 아주 작은 양심 사이의 싸움. 그리고 당신은 그 싸움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당신의 양심에게, 당신의 인간다움에게 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민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정확하게 그의 전곡을 찌르고 있었다. 시장에서 할머니를 넘어뜨리는 순간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으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진짜 벌은 그게 아닙니다.
평생을 약한 노인을 괴롭힌 비겁한 놈이라는 자기 혐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당신이 스스로에게 내린 가장 큰 벌입니다. 그녀는 조사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나는 당신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도 분명히 있었을 그 작은 양심의 목소리, 그것만큼은 아직 죽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지연의 뒷모습을 보며 강민호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도끼와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억울함도 분함도 아니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지독한 부끄러움이었다. 며칠 후 강민호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다. 피해자인 박씨 할머니가 젊은 사람이 앞길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연 역시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법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그는 일단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자유는 그에게 더 큰 감옥이었다. 파출소에서 나온 그를 기다리는 것은 싸늘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여자한테 얻어터진 놈이라는 조롱 섞인 수군거림뿐이었다. 함께 어울리던 동네 건달들마저 그를 피했다. 그의 강함이 얼마나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었다. 강민호는 며칠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다. 분하고 억울했다. 하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릴수록 그날 조사실에서 이지연 대위가 했던 말이 귀신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진 겁니다. 평생을 비겁한 놈이라는 자기 혐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당신이 스스로에게 내린 가장 큰 벌입니다. 그 말은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동시에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그는 강한 게 아니었다. 그저 약한 사람 앞에서만 강한 척하는 비겁한 겁쟁이일 뿐이었다. 그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의 허름한 집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이지연 대위가 서 있었다. 강민호는 술기운과 당혹스러움에 뒷걸음질 쳤다. 여긴 또 왜 왔어요? 이야기 좀 합시다. 지연은 그의 허락도 없이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술병과 쓰레기로 가득했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는 대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민호를 향해 말했다. 강민호 씨, 당신은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마음대로 비웃어요. 비웃으러 온 거 아닙니다. 물음에 답이나 하세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민호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아니요. 그럼 내가 강해 보입니까? 네. 왜죠? 내가 당신을 힘으로 이겼기 때문입니까? 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은 그의 옆에 무릎을 접고 앉아 그의 눈높이에서 말을 이었다. 진짜 강함은 힘 자랑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책임을 지는 데서 나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강한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보였다. 내 손 거칠죠? 수많은 훈련으로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입니다. 나는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웁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힘을 자랑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힘은 오직 내 가족과 내 이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호령보다도 강한 힘이 있었다. 당신은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힘은 그저 폭력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향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계속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면서 스스로를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당신이 망쳐놓은 것들을 책임지고 진짜 강한 사람이 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세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홀로 남은 강민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가 열어놓은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과 함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햇살이 마치 자신의 부끄러운 내면을 속속들이 비추는 것만 같아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한참 만에 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비겁함에 대한 통렬한 작별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밤새 내린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며칠 만에 깨끗하게 씻고 그나마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박씨 할머니의 집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머니가 자신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다. 몇 번이나 돌아갈까 망설였지만 그때마다 책임을 지라던 지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그의 얼굴을 확인한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강민호는 그 자리에서 쿵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할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진심을 다해 사죄했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어르신께 못된 짓을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박씨 할머니는 말없이 무릎 꿇고 있는 강민호의 등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미움과 연민이 교차했다. 하지만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그의 처지를 아는 터라 마냥 매몰차게 대할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어나거라. 사내놈이 대문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강민호가 머뭇거리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말했다. 어서 일어나지 못해? 강민호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할머니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용서할 게 뭐 있겠냐? 다 내 팔자고 내 팔자인 것을. 다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 할머니의 말에 강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거라. 저기 무너진 돌담 좀 다시 쌓아주고 창고에 있는 무거운 짐들도 마루 밑으로 좀 옮겨다오. 늙은이 혼자서는 힘에 부쳐서 못하고 있던 일이니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하겠습니다. 강민호는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기쁘게 대답했다. 그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할머니의 집으로 출근했다. 무너진 돌담을 쌓고 잡초를 뽑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고쳤다. 땡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것은 고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해졌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자신의 힘으로 망가진 것을 바로잡는 행위 속에서 그는 생전 처음으로 보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도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참교육은 강요나 폭력이 아닌 스스로 깨닫고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강민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2주의 휴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지연이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날 아침, 그녀의 집 앞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큼지막한 인삼 선물 세트를 들고 어색하게 서 있는 강민호였다. 예전의 껄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얼굴에 쑥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대위님, 아니, 저 가신다고 들어서요. 이건 뭡니까? 별건 아니고 그냥 감사해서요. 제가 직접 인삼밭에서 일하고 품삯으로 받은 겁니다. 그는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첫 선물이라며 수줍게 내밀었다. 지연은 말없이 그가 내민 인삼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그의 땀과 노력이,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고맙게 받겠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강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를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위님이 아니었으면 전 아마 평생 쓰레기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지연은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강민호 씨 스스로가 일어선 겁니다. 잊지 마세요. 진짜 강함은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걸. 당신은 이제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강민호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지연은 할머니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드는 할머니와 멀찍이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강민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어주고는 다시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엑셀을 밟았다. 금산을 떠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인삼밭의 풍경이 올 때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번 휴가에서 그저 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땅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특수임무일지도 모른다. 테러리스트를 막고 국가를 지키는 거대한 임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작은 불의를 바로잡고 절망에 빠진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을 더욱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백호 부대원의 또 다른 이름 없는 임무일 것이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이지연 대위의 입가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 금산에 아주 특별한 씨앗 하나를 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작이 바로 그녀였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 이지연 대위가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울림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